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살짝 무거운 주제로 찾아왔어요. 사실 이게 무거운 주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지난주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를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70대 구독자분이셨는데요. 젊을 때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있을 시간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뭘 선택해야 하는 걸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외로움을 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란 건 그냥 심심하다 이런 감정을 넘어서서 정말 존재적인 두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 나중에 힘도 없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 때 그때 혼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에 노인 자살 통계를 봤는데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 들수록 오히려 혼자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건강한 고독이 되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외로움과 고독. 이 두 단어가 뭐가 다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했대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와닿더라고요.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서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근데 고독은 뭔가 달라요. 고독은 내가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능력이랄까. 제가 지난달에 상담했던 분이 있어요. 5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상담 중에 이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아내는 자기 일이 있고 애들은 다 나가서 살고 전화기만 붙들고 누가 연락하나 기다리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형적인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죠.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 교수라는 분이 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외로움이 두려워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없나요? 내 가치관과 안 맞는데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기는데도 그냥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관계들이요. 사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니까요. 밖으로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더 고립되고 단절된 느낌.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반면에 혼자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훨씬 자유롭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 할머니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년 넘게 혼자 사셨는데요. 그런데도 정말 항상 활기차고 평온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가하시고 정원 가꾸시고 책 읽으시고 가족들이 방문하면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누가 안 온다고 불평하시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혼자겠니? 나는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알게 되었단다.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이 말씀 들었을 때 정말 깊이 와닿았어요. 결국 혼자 있는 능력의 핵심은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구나. 그게 진정한 고독의 시작이구나. 하고 느꼈죠. 나이 들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아플 때 혼자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죠. 맞아요.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계획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녀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제가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함께 살고 계신데도요. 왜 그럴까요?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는 것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정말 다른 문제니까요.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분들, 특히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는 법을 익히지 못한 분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부담을 줘요. 작은 일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해서 관심과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자주 오지 않니?
왜 전화를 자주 하지 않니? 이런 말들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어느 순간 다들 멀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요. 제가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두 어르신 얘기를 해볼게요. 두 분 다 80대 후반으로 혼자 지내셨는데 한 분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셨어요. 반면 다른 한 분은 늘 불평불만이 많고 누군가 자기를 특별히 챙겨주길 바라셨죠. 차이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발전시켜 오셨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고요. 반면 두 번째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기만의 시간이나 관심사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 차이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혼자 있는 능력의 차이였던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 발전시켜야 하는 정말 중요한 생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혼자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매일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기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책을 읽든, 그림을 그리든, 요리를 하든 진짜 내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내 안의 세계를 넓혀줄 거예요.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요.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나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작년에 만났던 60대 초반의 박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이분이 퇴직하고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조금씩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천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평생 남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게 바로 혼자 있는 능력이 가져다주는 선물이에요. 나를 깊이 알게 되고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게 돼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충전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물론 우리는 사회적 존재니까 완전히 혼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건강한 인간관계도 여전히 중요하죠. 그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나와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는 종종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더 정성을 쏟는 경향이 있어요. 함께 사는 배우자한테는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가끔 만나는 친구한테는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 한 번쯤 다들 보인 적 있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뭔지 확 와닿더라고요.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뭔가 더 애틋하고 그립잖아요. 하지만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뭐랄까 단점이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작 우리 곁에서 일상을 함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끔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60대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늘 다른 며느리들이 더 잘한다고, 다른 아들들이 더 잘한다고 비교하셨죠. 그때는 너무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은 장례식에 잠깐 왔다가 바로 떠났고 결국 모든 뒷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조금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을 넘어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로 확장하는 거죠. 동네 슈퍼주인, 단골 카페 직원, 아파트 경비원, 동네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 가족과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줄어들 때 이런 일상적 관계들이 더 중요해져요. 매일 인사를 나누는 이웃, 주기적으로 만나는 의사 선생님,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가게 주인. 이런 작은 관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거죠. 제 외할머니 얘기를 잠깐 할게요. 90세가 넘도록 혼자 살면서도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침에 산책하면 만나는 동네 사람들,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 병원 간호사들. 모두 내 가족 같은 사람들이란다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작은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오셨어요. 누구에게나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작은 친절에도 감사를 표현하셨죠. 그래서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그분을 돌봐주는 이웃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힘이에요. A 가족뿐만 melhor 아니라 merendeira, 일상에서 만나는 a 다양한 melhor 사람들과 merendeira, a 진심, melhor merendeira. 어린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은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럼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친절과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해요. 둘째, 비교하는 말은 정말 피하세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은 이건 관계의 독약 같은 거예요. 특히 가족 간의 이런 비교의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국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어요. 셋째, 일상의 작은 도움을 주고받아 보세요. 이웃에게 직접 만든 요리를 나누거나 동네 어르신의 짐을 들어드리는 등의 작은 도움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저는 얼마 전에 재밌는 실험을 해봤어요. 한 달 동안 매일 한 명씩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였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항상 만나는 직원에게 작은 선물을 준다든가 경비원 아저씨께 따뜻한 커피를 건네드린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 작은 실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과 진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일상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동네를 걷다 보면 이제는 여기저기서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이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실천이에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과 적응에 있어 우호성보다 개방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고 해요. 여기서 우호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는 성향을 말하고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에 열린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보통 나이 들어서는 친절하고 원만한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성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마련이잖아요. 친구들은 이사를 가거나 건강 문제로 만남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깊고 우호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느슨한 관계도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동호회 회원들, 취미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관계가 모여서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70대 중반인데도 정말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에요.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 지난달에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웠고 이번 달에는 영어 회화를 시작했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 내 또래만 만나면 대화가 늘 비슷해. 하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개방성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대한 열린 태도를 의미해요. 이런 개방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는 점점 좀 굳어진다고 할까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이런 인지적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경험은 노년기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사무직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목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 모두 아버지가 갑자기 왜 목공을 하고 의아해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목공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점점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작은 가구들을 직접 만드세요.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수, 디자이너, 심지어 20대 청년들까지. 아버지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오히려 퇴직 후에 더 다양해졌어요. 이게 바로 개방성의 힘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 삶을 계속해서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이런 개방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한다면 가끔은 다른 길로 가보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거예요. 항상 같은 음식만 먹는다면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요즘은 노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디지털 기기 활용법, 외국어, 악기 연주 등 관심 있는 분야를 배워보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행사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은퇴 후 대학원에 진학한 분이 계세요. 70대의 나이에 20대, 30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함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젊은 학생들은 그분의 경험과 지혜를, 그분은 젊은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배우는, 뭐랄까, 윈윈의 관계가 된 거죠. 이처럼 개방성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 개방성이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과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호기심은 나이 들어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예요.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몸이 늙는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과 열정이 사라진다는 의미죠.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은 100살이 되어도 여전히 배우고 탐험하고 성장해요. 반면에 호기심을 잃은 사람은 30대에도 이미 늙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노신사는 매년 생일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전통이 있어요. 80세에는 스카이다이빙을, 85세에는 스쿠버 다이빙을, 90세에는 온라인 블로깅을 시작하셨대요. 이분께 비결을 물었더니 호기심이 나를 살아있게 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내 인생의 새 챕터가 열리는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개방성과 호기심은 나이 들어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핵심 요소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외로움이 아닌 건강한 고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봤어요.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노년기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자질이에요. 20대든 40대든 60대든 이 세 가지를 발전시키는 건 결코 늦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가족 구조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혼자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진정으로 혼자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충만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한 고독이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선물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결혼 30년 차인 이 부부는 은퇴 후에 갑자기 서로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어요. 특히 남편은 평생 직장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니까 아내에게 모든 관심과 시간을 요구했어요. 아내는 점점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결국 큰 위기를 맞았죠.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했어요. 남편은 자기만의 취미를 발전시키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을 배웠고요. 아내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6개월 후에 이 부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결과로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각자 충만한 개인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더 건강한 부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한 고독의 힘이에요. 혼자 있을 때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요. 의존과 집착이 아닌 자유와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물리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서 충만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많은 것들을 잃게 되니까요. 직업적 정체성, 신체적 기능, 사회적 역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까지. 이런 상실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혼자 있는 능력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능력을 발전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평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더 도전적인 과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할 수 있어요.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서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는 것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아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루어왔던 취미나 배움에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좋고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점차 혼자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진심 어린 교류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단, 이런 관계가 의존적이거나 집착적인 형태가 아닌 서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성을 절대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함과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개방성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외로움이 아닌 건강한 고독이 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첫째,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건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내 안에서 충만함을 찾는 능력이에요. 둘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가족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까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는 게 정말 중요해요. 셋째,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성은 나이 들어서도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죠. 이 3가지는 단순히 노년기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자질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이 3가지 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